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강전의 박상투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뭐 잘 쉬셨죠? 너무 쉬었어요. 예. 네, 다시 좀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아직 휴가를 해서 복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많이들 좀 와서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좀 힘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의정협의체라는 걸 제가 휴가 간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출범이 될까라고 했는데 아직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닌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개문발차도 괜찮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왔다가 내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단체를 좀 설득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예. 한 뭐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참여를 의사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뭐 아마 추석 전에 오늘 내일 사이에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요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출범이 됐죠. 그래서 정말 요즘엔 시간이 정말 이렇게 압축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목회에서 어찌 보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박민수 차관이 오지 않고 그러면서 진짜 뭔가 이렇게 약간 당정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그래도 많이 이따가 보였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온다고 해놨다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그냥 안 온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전날. 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급게 이렇게 달했다가 금요일 날 탁 풀리듯이 여야 의정협의체가 당정이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야당이 또 화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야 정원 준비가 됐고 네. 게다가 이제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추석 전 통과를 우원식 의장이 추석 연휴 이후로까지 밀어가면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유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찌 보면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잘못을 오롯이 정부나 당의 여당에 이렇게 돌리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됐어요. 게다가 어제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또 굉장히 충격적인 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사단체에서 이제 이와 같은 대화의 테이블, 심지어 야당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대화의 테이블에 참여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참여를 하지는 않겠는가라는 좀 낙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안 맞는 것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단체들의 입장에서도 계속 2025년 유예를 이야기하지만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할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제를 정하고 만나도 그래도 또 그날 의제가 아니었던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그날 회담 끝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정하고 만나도 테이블에서 얘기를 꺼내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지만 의료계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를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풀릴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런 면들 올해 이렇게 급증한 면을 또 고려해서 2026년 증원안을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럼 이 문제가 이제 결국엔 풀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테이블에 들어와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있습니다. 야당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는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제안한 3대 요구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사과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정말 참여의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좀 당정에 틈을 벌리려고 또 끼어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3대 요구안 같은 경우에 의제 제한 없는 논의 그리고 뭐 합리적 추계를 통한 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정 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조율을 해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형태로 같은 편인지 같은 편이 아닌 것인지 내부에서 조금 더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그때 400명 증원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전체적인 부분의 모든 것을 사과한다. 약간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한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약간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어떤 모임도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어떤 정책 실패로서 사과도 하지 않았냐 이러한 얘기도 저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무리해 보이는 부분들.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과정에 있어서는 사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된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 것이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자로서 저는 장관과 차관에 대한 그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 3대 요구안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빠지겠다는 이야기인지 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요구안 같은 것을 지금 그 당정에게 그 여당과 대통령실에다 이야기할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지난번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할 때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그 드러난 것이 민주당에서도 대안조차 없다라는 거. 이번에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은 여야는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야당의 이러한 공세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어난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언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의료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좀 돌아오도록 설득을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도 조금의 어떤 수정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당에서 어느 정도로 이게 절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만 하고 결과는 바뀌는 게 없으면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이미 뭐 전국 37개 의대 수시 모집 지금 2만 명 가까이 지원했어요. 예. 2만 명의 새로운 이해 지금 당사자가 3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4만 명. 지금 예, 4만 3만 명. 명. 예. 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그만큼 생겼거든요. 수만 명이. 그리고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의사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나 기존 의대생들이 그런 다른 국민들에 대한 점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국가는 모두를 이렇게 관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돌이키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있고 네. 당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고 야당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야 대표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것은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야정 비상협의체 만들자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력이 없다, 뭐 초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결국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정부를 설득해서 이것을 받아냈고 게다가 야당의 참여도 지금 현재로선 이끌어냈는데 뭐 선결 조건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의사들 들어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안 들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되게
늘 바라던 그 의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에 참여할 이 길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오게 될 거고 의사단체들에서도 일부 들어오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점점 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단체들이나 의사들이 바라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라던가 예산상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나 당에서 분명히 또 야당까지 함께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들에서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가 충분히 있는 자리라서 그러한 분들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수험생들은 안 되죠. 저는 제가 그 국민의 3대 영린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3대 영린 건드리면 그 누구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3대 영린이 뭐죠? 입시, 네. 국방, 병역, 부동산 세 네. 개예요. 그래서 입시, 병역, 부동산 셋 중 하나를 건드리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세력도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건 3대 영린이에요. 이게 모두가 고통을 겪고 예. 모두가 느끼는 이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분들도 진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관련해 갖고 네. 우리 의대 증언 있었을 때 처음에 올해 초에 그 의대 증언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18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뭐 교수,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해서 개인 18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신청인 적격이 있다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봤던 거는 의대생뿐이었어요. 전공이랑 교수는 아니었죠. 자격이 없다. 네, 지금 의대 증언과 관련해서 논의 테이블이 누구가 들어야 되는가에 저는 대법원 이 기각 결정에 있어서 좀 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1,500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 입학 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 그게 수시 접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그러면 뭐 한 7,500명 정도가 수업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2025학년도부터 이거 지금 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증언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그 의견을 낸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결과적으로 의대는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 거는 본과부터인데 본과 1학년까지는 지금 증언이 된 아이들도 1, 2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교육의 질을 확보할 시간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봤던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대법원 그 결정에 있어서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많이 좀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여야 정에서 그리고 의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저는 도돌이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 증언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법원에서조차 2,000명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이런 결정이 있고 그때 이미 학생 수가 2,000명이 늘어나도 본과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교육의 질은 다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팁을 얻어서 지금 여야 간에 의료계와 협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약간의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팁이 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천목회에 박민수 차관 올려다가 하루 전날에 못 가겠다라고 했던 거 이게 지금은 좀 갈등이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그럼 뭐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다음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렇게 꾸려진다고 하니까 물밑으로 내려간 거죠. 사실 천목회에서 그날 끝나고 다음날 성명까지도 내려고 준비를 했다가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를 보면서 그래도 당정이 이제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근데 전날 못 온다 그랬어요. 전날. 왜 그랬을까요? 박민수 차관은?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페북에도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박민수 차관께서는 그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어찌 보면 주체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받고 그러는 것을 정부 부처의 그
담당자로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응급의학회 의사 회장님도 오시고 전 의협 홍보이사도 있고 또 박은식 비대위원은 뭐 박민수 차관 경질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전 비대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니까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주무부서의 어떤 담당자 책임자로서 그에 대해서 와가지고 비난을 받을 건 받고 할 얘기는 하고 설득할 건 자신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도 약간 걱정되는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테이블에 모두 앉아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의 태도도 좀 이제 바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전날 그 천목회 오기 전날 어디서 했죠? 여기는 아니었죠? 네, 여기는 아니었어요. 예, 전화하면 경증이라고. 예. 정말 그게 사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우리 여당 정치인들까지 모두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그 예. 워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워딩도 이젠 좀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경질론에 대해서 뭐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이제 같이 자리에 앉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들 쪽에서 그쪽에서 뭐 나는 저 사람들과는 죽어도 이 테이블에 못 대화를 앉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한다면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깨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그래도 또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예, 저는 근데 어쨌든 좀 태도가 네. 바뀌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먼저 경질 필요성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의료계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 네. 협의체가 돌아는 가야 되는 거니까. 예. 네. 근데 조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은 테이블에 못 앉겠다 뭐 이 얘기하면서 박민수 차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의료계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박단 전공의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과는 저 사람을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고. 지금 그 상황이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여야 네. 의정에서 결국에는 의가 지금 뭐 가장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의사협회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서는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전공의 협의회 쪽에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전공의 협의회장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고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도 만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막 이슈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공의 협의회에서의 어떤 전향적인 모습들은 실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에서 의대 증언과 관련해서 결국 가처분 기각을 할 때 신청인 적격 자체가 의대생에게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논의 테이블에 있어서 젊은 의사들,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이 좀 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대한의사협회 회장과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의료계에서 책임감이 있게 진행을 하겠다. 본인들이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어떠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든 누구든 만들 때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의료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이슈를 더 크게 와닿는 게 추석 때 우리 응급실 못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추석 명절이 되면 응급실이 오는 게 한 1.9배 정도 된다고 해요. 환자들이 뭐 네. 제초하다가도 다치고 교통사고도 나고 식사 잘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오히려 의사들은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응급실 가면은 진료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달라지는 기류는 있는데 네. 본인들이 대표성 가진 사람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말로 의료계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저는 지금 당장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료계에서의 모습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체가 일단 너무 많아서 국민의힘에서도 일일이 접촉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어떤 의료법이라든지 뭐 관련해 갖고는 의사들이 뭐 의사들께는 죄송하지만 본인들에게 불리해지는 법안이 생겼을 때는 뭐 의료연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잘 만드셨어요. 맞아. 그래갖고는 그 법안에 대해서 결사 항쟁을 할 때는
본인들이 잘 모여요. 단체를 만듭니다. 예. 왜 그때 그렇게 연대 막 만들었던 거, 의료 연대 같은 거 만들었던 거 지금은 그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 내부에서의 어떠한 지금 이견들이 있잖아요. 어제 네. 의학회 같은 경우에는 환영한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입장이 환영한다. 너무 또 달라서 네. 단체마다. 그러니까 예. 어제는 이렇게 환영한 입장이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마다의 다른 상황에 있어서 의료계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진정성 보여줘야 되고 그것은 이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본인들이 의료계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일단 추석 전이든 뭐 직후든 아니면 연휴 기간 중에라든 한동훈 대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심의 결론은 나왔는데 본인이 가방을 준 사람 이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상태잖아요. 네. 이게 24일로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는 결론을 내지 맞아요. 못하고 나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약간 궁금해요. 별도로 수사심의위를 하게 되면 앞서 결론이 나온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결론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이게 뭐 수사심의라는 게 이게 뭐 그 기속을 하는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예. 일종의 권고를 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수사심의의 결론이 엇갈린다 한들 검찰의 판단은 일관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수사심의 결정에 또 고려를 뭐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고려해서 뭐 다시 뭐 재수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오갈 수가 있는 거이긴 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기속되는 기관은 아니니까. 근데 앞에 결정이 뒤에 결정에 그렇게 모순되게끔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 위원들이 인재풀이 있고 꽤 많아요. 인재풀이 꽤 예. 많고 이 위원들 중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수사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저도 검찰의 그 영장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요. 제가. 네. 했었고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고 계세요? 네, 영장심사위원을 그 임기가 아직 남아가지고 제가 네. 하고 있는데 이 영장심사 같은 것도 이제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연락이 와요. 영장할 그게 때 임의로 이제 추첨을 네. 통해서 선정이 된 위원에게 연락이 가면 가서 이제 심의를 하셔야 되는 심의를 하는 거군요. 건데 가면 이제 그래가지고 영장을 이걸 내줄지 말지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일단은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다 듣고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익명 투표를 합니다. 그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한 다음에 그 결론에 그거를 이제 참관들은 하고 그 결론에 이렇게 돼서 영장을 내줄지 안 줄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네. 끝나요. 네. 그리고 그냥 헤어져요. 그냥 다. 예. 그래서 이런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은 아니라서 모르지만 비슷한 그런 과정일 구조로 겁니다. 진행될 구조일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김건희 여사 때의 수사심의위원회와 이번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다를 거예요. 예. 구성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긴 한데 심의위원을 달리 할 것이다. 예, 달리하죠. 랜덤하게 추첨을 하더라도. 네, 랜덤하게 예. 하죠. 왜냐하면 네. 인재 풀에서 뽑아 오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뭐랄까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결론을 봤잖아요. 심의위원들도. 네. 그리고 대부분 이 심의위원들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순된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아마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순된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최재형 목사 관련한 수사심의 결과가 김건희 여사 결론을 바꾼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사건 결론을 보고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지금 박 그렇게 운영될 변호사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어쨌든 보통 법조계에서는 선행 사건의 판결이 있으면 그 다음에 관련 사건에서 이걸 좀 끌어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말하자면 대항범의 관계인 거죠. 이렇게 가방을 준 사람, 받은 사람. 근데 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불기소 권고가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 처음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최재형 목사 측에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사건은 뭐냐면 청탁금지법,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이게 4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본인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4일에 개최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저는 개최하기라는 건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위원회에서 이거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이게 김건희 여사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 오히려 특검의 빌미를 줬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에서 최재형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번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그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법조계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풀은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명단을 알지는 못해요. 그 중에서 이제 랜덤하게 뽑아갖고는 수사심의위원회 중에서 현안위원회를 이제 24일에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의 결론이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박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론에 있어서 어떤 뭐 청탁 알선에 대해서 그 무혐의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게 최재형 목사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끌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 절차가 굉장히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에도 본인이 나가서 출석하게 해달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련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출석을 시키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그리고 수사를 했었던 검찰 측에서만 나와서 심의위원회 그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때와는 사람은 달라질 거예요. 인물들은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 위원회로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관련자인 최재형 목사의 목소리도 들어본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자가 네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총장 때 문재인 정부 때 생긴 제도예요. 예. 그리고 제가 영장심사위원회 한다고 했는데 영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게 임기가 이제 검찰의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2년 또는 3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이 안 됐거든요. 2년 6개월도 안 예, 됐어요. 3년이 안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인재풀에 있는 위원들이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아직은. 그러면 예. 거기서 나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도 그러니까요. 그때 예. 임명된 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관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고 예. 여기 있는 위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에요. 아직은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디 다른 방송에 가서도 했더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되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거 위원회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런 건데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건 아닙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기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예. 이렇게 랜덤으로 뽑혀서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쌍특검법이 아마 오늘 그 예정대로라면 오늘 상정이 됐을 것 같은데 제동을 건 사람이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일단 처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9일 상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여야 모두가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왜 19일이냐 이런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6일에 잡혀 있는데 19일은 또 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을 다시 또 올려서 여기에 추석 민심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키를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민주당 출신인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다 19일로 하자. 일단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어제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용기 있었다.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예. 본 뭐 댓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추미애가 했었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19일이 아니라 원래 26일로 잡혀있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의장이랑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안건 처리하기로 한 게 26일인데 왜 19일로 잡는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추석을 지나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국회의장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좀 중간적인 부분으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잖아요. 19일이니까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계속 뭔가 여야의정 협의체 부분도 그렇고
협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정말로 반목하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기 체제로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협치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보여드리는 것, 본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려면은 어떠한 싸우는 모습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그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하는 모습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당대표 2기 두 번째 연임 되자마자 여야 간의 그 대표 회담하자. 그리고 예. 뭐 영수회담도 제안을 하고 이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민주당 내부의 일부 좀 강성의 의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금 태도가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처리가 될 것인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 얘기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불기소 권고 나오자마자 또 이제 특검에 넣어갖고 이번에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발의잖아요. 네 번째 발의인데 이게 세 번째 발의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강행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거는 이게 역풍이 계속 돌아온다는 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원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이게 너무 쳇바퀴 돌아가듯 하니까 국민들께서 후자 쪽으로 이게 그냥 정쟁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분명히 부담감이 있어서 세 번째 안을 처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이야기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이다라고 가져왔지만 실상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독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도 야당 쪽에서 비토권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이거는 진행이 되지 않는 형태로 저는 이런 법안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결국 중간에 민주당에서 다 가르마타서 이쪽은 안 돼라고 대법원장을 농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권한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게 19일에 이제 상정이 되고 이런다 해도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분명히 부담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